왜 인간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역사 속 터져버린 수많은 버블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버블로 불리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인데요. 어여쁜 꽃의 가격이 집 한 채 정도였던 재미있는 시절이었습니다. 튤립 버블 당시 친구의 튤립 구근을 양파인 줄 알고 요리해 먹었다가 고소당한 일도 있을 만큼 광풍이 불었는데요. 과연 이 시기에 숨은 재미있는 사실들 뭐가 있을까요? 튤립 버블 시기는 하루 만에 전 재산을 벌고 하루 만에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무대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였죠.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앞선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무역으로 쌓은 부가 흘러넘쳤고 상인과 장인, 중산층까지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여윳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 여윳돈이 흘러간 곳 중 하나가 바로 튤립이었습니다. 튤립은 1590년대에야 네덜란드에 처음 들어온,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핫한 수입 신상품이었습니다. 희귀하니 당연히 비쌌고 식물학자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튤립을 연구하고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특히 열광시킨 건 여러 색이 섞인 튤립이었습니다. 원래 튤립 한 송이는 보통 한 가지 색이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꽃잎에 줄무늬나 불꽃 같은 무늬가 섞인 개체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깨진 튤립이라 불렀는데 당시로선 이게 가장 아름답고 희귀한 튤립으로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 무늬가 왜 생기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유전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희귀한 아름다움에 돈은 있고 쓸 곳을 찾던 중산층의 지갑이 결합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재배자들은 자신이 키운 튤립 구근과 꺾꽂이순을 서로 사고 팔기 시작했고 이는 곧 하나의 산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봉은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품종이었습니다. 흰 꽃잎에 새빨간 불꽃 무늬가 대칭으로 뻗어나가는 당대 사람들 표현으로는 더없이 아름다운 튤립이었죠. 1620년대 한때 전 세계의 이 품종의 구근은 12개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희소성 덕분에 어느 수집가는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가격을 천정부지로 밀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1623년 어떤 사람은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구근 한 10개를 얻기 위해 12,000길더를 제시했는데 이는 당시 암스테르담의 고급 저택 한 채 값보다도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실제로 사고 판 게 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거래된 건 땅속에 묻힌 구근이었는데요. 구근을 심어서 실제로 꽃이 피어봐야 그게 좋은 투자였는지 아닌지 알 수 있었던 거죠. 즉 이건 태생부터 일종의 선물 거래, 투기적 시장이었던 셈입니다. 광계는 1636년에서 37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정점을 찍습니다. 1636년 초 튤립 시장은 아예 공식적인 선물 시장으로 전환됩니다. 실제 구근이 오가는 게 아니라 시즌이 끝나면 구근을 사겠다는 계약서가 거래되는 시장이 된 거죠. 이 시기 튤립은 네덜란드 수출품 4위에 오를 정도였고 구근 계약 하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손바뀜을 했습니다. 수백 명이 오직 튤립 하나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리고 거품은 정확히 그 정점에서 거짓말처럼 하룻밤 사이에 터졌습니다. 1637년 2월 하를럼이라는 도시의 한 경매장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늘 사람들로 붐비던 경매장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투기꾼들은 이제 가장 싼 단색 구근조차 살 여력이 없었고 수요는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일부는 당시 돌던 전염병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뭐가 이 사태에 불을 붙였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튤립 구근 가격은 폭락했고 전 재산을 튤립에 쏟아부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사실상 아무 가치도 없는 흙 속 뿌리덩이만 손에 쥔 채 알거지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오갔다는 이야기와 달리 실제로 이 광기에 뛰어든 건 네덜란드 사회 전체가 아니라 아주 일부 계층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고작 꽃 한 송이의 뿌리가 보통 사람 몇 년치 연봉보다 비쌀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는데요. 사실 튤립 버블이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당시 가격 자료 자체가 워낙 제한적이어서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얼마였든 튤립 버블은 인류 최초의 경제 버블이라는 상징성만큼은 확실하게 역사에 새겼습니다. 하루 만에 재산을 만들고 하루 만에 재산을 잃을 수 있었던 그 겨울의 이야기는 어쩌면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만든 도박꾼 이야기만큼이나 허황되게 들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꼽히는 물리학자는 주식 투기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의 배경은 1720년 영국이며 물리학자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인데요. 당시 국가의 빛을 대신 떠안겠다고 나선 한 무역회사가 있었고 이 회사의 주가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투기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이른바 남해회사 버블이죠. 과연 이 사건에는 어떤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먼저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남해회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711년 설립된 이 회사는 남아메리카 스페인 식민지와의 무역 독점권을 대가로 영국 정부의 막대한 국가 채무를 떠안기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스페인과의 전쟁 때문에 무역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성과는 보잘것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1720년 회사가 영국 국가 채무의 상당 부분을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아메리카에 금과 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남해회사의 주가는 얼마나 치솟았을까요? 1720년 초 100파운드 안팎 끼던 남해회사 주식은 그해 여름 절정에 이르렀을 때 1000파운드 수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10배 가까이 폭등한 셈입니다. 이 시기 회사의 가치는 한때 영국 전체 토지의 가치의 2배에 달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실제 사업 성과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기대감과 소문으로만 몸집을 불려나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편승한 건 남해회사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1720년 한 해에만 수십 개의 정체불명의 버블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로 전해지는 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줄 사업을 시작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투자 설명서 한 장 없이도 개장 몇 시간 만에 수천 파운드의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창업자는 그 돈을 챙겨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만 이 일화가 실제 사건인지 당시의 광기를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만큼 당시 사회 전체가 얼마나 비이성적인 투기 열풍에 휩싸여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회사 설립을 막기 위해 영국 의회는 버블법을 통과시킵니다. 왕실의 정식 승인 없이는 주식회사를 함부로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한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을 지지하고 밀어붙인 건 다름 아닌 남해회사 자신이었는데요. 경쟁자가 될 만한 신생회사들의 등장을 막아 투자금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쏠리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신장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남은 투기 자금을 남해회사 한 곳으로 더욱 집중시키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실체 없는 성장은 결국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1720년 9월 회사가 무리하게 거액의 배당금을 발표하며 신뢰를 붙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없이 부풀려진 회사의 실체가 드러나자 매도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요. 그해 12월 주가는 고점 대비 80% 넘게 폭락한 100파운드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됐던 사람들이 다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는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이 붕괴가 남긴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파산했고 은행과 금세공업자들까지 줄줄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바다거나 프랑스에서도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투기 광풍이 거의 동시에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사태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전국 고위 인사들이 뇌물을 받고 특혜를 받았다는 부패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국가 전체를 뒤흔든 스캔들로 번진 셈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남긴 건 파국뿐이었을까요? 흥미롭게도 남해회사 버블은 이후 버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투기적 거품을 뜻하는 금융용어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시 재무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폴은 국가 채무를 잉글랜드 은행과 재무부 등으로 재분배하면서 위기를 진정시켰고 이는 훗날 영국이 근대적인 재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조차 무너뜨렸던 남해회사의 버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이유는 아마 우리 안의 광기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탈출한 도박꾼이 한나라의 경제를 통째로 손에 쥐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황당한 이야기의 배경은 18세기 초 프랑스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어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시기 스코틀랜드 출신 경제학자 존 로가 등장해 프랑스를 구하겠다며 파격적인 실험을 벌입니다. 거대한 독점 무역 회사를 세우고 사상 처음으로 종이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며 투기 열풍을 일으켜 주가를 하늘 끝까지 밀어올린 거죠. 그리고 1720년이 화려했던 실험은 순식간에 하나의 접시처럼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른바 미시시피 버블인데요. 과연 이 역사적 사건에는 어떤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먼저 이 모든 계획을 설계한 존 로라는 인물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타고난 수학 천재이자 도박판을 전전하던 도박꾼이었는데 젊은 시절 결투 도중 상대를 죽여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귀족 같은 외모지만 실상은 조디악 뺨치는 범죄자였던 건데요. 심지어 런던의 감옥에 갇혀있다가 탈출까지 했죠. 이런 인물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재정을 통째로 맡게 됐을까요? 뛰어난 화술과 도박으로 다져진 확률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프랑스 정부의 절박함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존로는 망해가던 프랑스를 살려내겠다며 정부에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바로 금융개혁, 그리고 지금 미국의 미시시피강 유역의 개발 독점권을 가진 미시시피 회사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 제안을 냅다 받아들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존로의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었는데요. 그는 프랑스의 모든 해외 무역을 통제했고 화폐를 찍어낼 권리를 손에 쥐었으며 결국 오늘날 재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재무총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사실상 소유한 셈이었죠. 당시 버블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알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기 광풍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의 파리, 투기꾼의 거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래소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차 서류 하나 작성할 책상조차 구하기 힘들었는데요. 이때 심한 곱추등을 가진 한 남자가 기발한 사업을 생각해냅니다. 자신의 구분 등을 부유한 투자자들에게 임시 필기대로 빌려주고 돈을 받기 시작한 거죠. 말 그대로 몸으로 돈을 번 셈이네요. 당시 광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주가입니다.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은 500리브르에서 시작해 최고 18,000리브르까지 무려 36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평범한 농민이나 파리의 웨이터들도 하루아침에 종이 위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이들은 그 돈으로 화려한 저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만장자라는 단어 자체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광풍은 사회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시시피 회사가 약속했던 루이지애나의 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가를 유지해야 했던 존로는 충격적인 방법을 씁니다. 거리의 노숙자와 감옥의 죄수들을 강제로 붙잡아 배에 태워 루이지애나로 이주시킨 거죠. 미시시피 지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환상을 투자자들에게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주가 조작의 도구로 이용된 셈입니다. 결국 진실을 눈치챈 투자자들이 종이화폐를 금으로 바꾸려고 몰려들자 존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개인의 금 보유 자체를 아예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경찰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금을 수색하고 압수하는 상상하기 힘든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고 1720년 미시시피 버블은 결국 대붕괴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존로가 도입했던 종이화폐와 중앙은행 개념 자체는 사실 오늘날 현대금융 시스템의 원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의 실험이 완전히 틀린 아이디어였다기보다는 시기와 방식이 지나치게 성급하고 무리했다는 평가가 지금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프랑스는 한동안 은행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한 명의 도박꾼이자 전과자가 설계한 화폐 실험이 한 나라 전체를 광기로 몰아넣고 결국 파국으로 이끌었던 이야기인 미시시피 버블. 3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투기 열풍의 모습도 어쩌면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의 광기는 지금 봐도 소름이 돋을 만큼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신기술이 등장하면 열광하고 열광은 투기로 번지고 투기는 결국 거품으로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버리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패턴은 시대와 나라를 바꿔가며 계속 재현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1840년대의 철도 버블 이야기인데요. 1840년대 영국과 미국의 철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거기에 숨은 재미있는 사실들 뭐가 있을까요? 이야기는 1825년 영국에서 시작합니다. 그해 9월 스톡턴과 달링턴을 잇는 철도가 개통합니다. 증기기관차가 끄는 세계 최초의 영업용 철도였죠. 4년 뒤에는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잇는 노선까지 열리면서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철도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철도는 그 시절 사람들에게 지금의 AI나 인터넷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무거운 화물을 예전보다 훨씬 싸고 빠르게 먼 곳까지 실어 나를 수 있게 됐고, 멀리 떨어져 있던 도시들이 갑자기 이웃처럼 가까워지는 혁신이었죠. 그리고 20년 뒤인 1840년대 영국 전역이 이 철도에 미쳐버립니다. 당시 경기여왕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고 시중에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여기에 철도라는 신기술이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불이 붙기 딱 좋은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이 열풍의 한가운데 조지 어드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던 그는 우연히 물려받은 재산으로 요크시에 시향이 되었고 1834년 증기기관차의 아버지 조지 스티븐슨을 만나면서 철도의 가능성에 눈을 뜹니다. 1842년 철도회사를 세운 그는 다른 회사들을 사들이며 노선을 확장했고 2년 만에 자기 손으로 영국 철도의 3분의 1이 넘는 구간을 손에 쥐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철도왕이라 불렀습니다.
철도 회사들이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투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1844년 철도 회사들은 평균 10%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당시 시중이자율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철도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1845년 1월에는 16개 노선이 사업 승인을 신청했고 불과 석 달 뒤인 4월에는 신청 회사가 50개로 늘어납니다. 신문은 철도 회사의 주식 공모 광고로 도배됐고 배당 수익률 10%라는 문구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어느 도시에는 철도 주식만 거래하는 거래소가 3개나 생겼고 주식 브로커만 3,000명에 달했죠. 돈을 벌어준다고 하니 수많은 영국인들이 철도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들은 신도들이 낸 헌금까지 철도에 투자했는데요. 1845년 6월 한 달 동안 심사대에 오른 철도 계획 노선의 총 길이는 영국 국토 남북 길이의 20배에 달했습니다. 그해 가을, 철도 주식의 가격은 치솟았고 철도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자율은 연 80%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려함의 뒤편에는 항상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는 법입니다. 청약자들은 주식 대금의 10%만 내고 나머지는 나눠내는 조건이었는데 1845년 10월 초 이 분할 대금을 마련하려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소문까지 겹치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는데요. 그해 10월 말 대표 철도회사의 주가는 고점 대비 40%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1849년 결정타가 터집니다. 철도왕 조지 허드슨이 회사 돈과 개인 돈을 구분하지 않고 회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 회사 주가는 발행가 아래로 떨어졌고 그는 채권자들의 소송에 쫓겨 감옥과 해외 도피를 반복하다 1871년 빈털터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계획된 철도 노선의 3분의 1은 끝내 건설되지 못했지만 1844년부터 46년 사이에만 1만 킬로미터의 철도가 실제로 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철도로 기차들이 다니면서 승객과 화물들을 실어 나갔죠. 오늘날 영국 철도망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시기에 깔린 건데요. 수많은 투자자가 돈을 잃었지만 국가는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기 자본으로 국가기관 인프라를 완성한 셈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같은 패턴이 30년 뒤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되풀이됩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재건시대라 불리는 경제호황을 맞습니다. 이번에도 자금은 넘쳐났고 역시 이번에도 그 돈은 철도로 쏟아졌습니다. 1866년부터 73년까지 단 7년 사이 미국 전역에는 무려 3만 5천 마일의 새 철도가 깔렸습니다. 미국 철도왕의 이름은 제이 쿡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전쟁 자금을 조달해주었던 이 거물 금융업자는 이번에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노던 퍼시픽 철도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회수되지 않는 철도 채권에 자금이 묶이면서 그의 은행은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는 대서양 건너에서 당겨졌습니다. 1873년 5월과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가가 폭락하자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의 철도 채권을 비롯한 증권을 대거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금줄이 마르면서 1873년 9월 18일 제이쿡의 은행이 결국 문을 닫습니다. 이 소식 하나로 미국 전역이 공황에 빠졌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철도회사 121곳이 무너졌고 오늘날 가치로 150달러가 넘는 돈이 증발했으며 다른 업종까지 포함해 18,000여 개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실업률은 14%까지 치솟았고 이 여파는 이후 5년 넘게 이어지는 불황, 즉 롱디프레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말은 물론 같았지요. 버블은 터졌지만 철로는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과잉 건설된 노선들이 훗날 미국을 가로지르는 철도망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파산했지만 국가의 인프라는 완성된 셈이죠. 지금은 잊혀진 과거가 되었지만 일본의 1980년대는 화려하다 못해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당시의 일본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였고 초강대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일본인들의 일상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본은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잃어버린 시기에서 침체된 경제를 맛봐야만 했죠. 우리는 그들이 찬란하게 빛나던 시기를 버블이라고 부르는데요. 거품처럼 솟아올랐다가 무너져 내려버린 일본의 경제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버블 경제에 대해 설명하기 전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2차 대전이 종전된 직후로 돌려보면 일본은 당시 전쟁에서 패배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발생한 한국전쟁 때문에 외화를 빠르게 벌어들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과 반도체 산업, 제조업 등이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혼다나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제품들을 속속 들이내놓으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1970년대에 이미 미국과 소련 다음에 경제 규모를 갖고 있었다고 하니 말 다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 경제가 버블 시기로 진입하게 된 건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엔화 가치가 높아지자 이때부터 일본이 소유한 토지나 주식 등의 자산이 실제 가격보다 더 높게 평가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버블 경제가 등장했죠. 말 그대로 그들이 보유한 자산에 거품이 끼어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이후에는 엔화 가치가 계속 높게 평가되는 소위 엔고 현상이 계속되며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했고 은행들은 돈을 풀어댔습니다. 이 덕분에 1986년부터 91년까지 일본은 전례 없는 대기록을 세우며 호황을 맞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일본이 버블 시기에 대단했었냐고요? 80년대 후반 일본 구직자들은 면접비를 받아 자동차를 샀으며 도쿄의 중심인 긴자는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온갖 고급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일본은 남아도는 돈으로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는 아키라나 마크로스 같은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허풍이 아니었던 순간이었죠.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 구체적인 수치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버블 시기인 1990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0개의 은행 중 6개가 일본에서였습니다. 도쿄 지역의 GDP만 해도 당시 영국 전체의 GDP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도쿄의 항공 지역만 해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 훨씬 더 높은 지대를 자랑했죠.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 성행하던 파친코 산업의 규모만 계산해봐도 남한의 GDP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회사들은 이 시기 해외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해 영화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각종 연구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도 했죠.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는 엄청난 일본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일본인들은 콜롬비아 픽처스와 뉴욕의 록펠러 센터 등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런 일본의 투자가 진주만 전쟁의 재현이라는 말까지 돌았는데요. 버블 시기 일본인들이 사들이기 시작한 건 회사와 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명품도 있었죠. 루이비통이나 구찌, 프라다 같은 명품들을 일본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사들입니다. 1990년대 당시 일본인들이 세계 명품 시장 매출의 40%를 담당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화려함은 어느 순간 공포로 돌아왔죠. 1990년부터 일본 경제에 낀 거품은 사그라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주가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으며 뒤이어 GDP를 포함한 모든 지표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싼 돈을 주고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팔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이후에는 집이 텅텅 비어있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거품이 꺼지는 과정은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화려했던 거품은 어떻게 거치게 된 걸까요? 정답은 당시 일본 정부의 정책에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세금을 신설하고 금리를 인상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게 되었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죠. 거기에 일본 정부가 불량채권 회수에도 미비하게 대처했고 인구 감소까지 겹쳐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버블은 사라지고 잃어버린 시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버블과 잃어버린 시기 이후 현재의 일본은 과거와 비교하면 그닥 부유한 나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치안, 인프라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화려했던 시기와 비교해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일본은 다시 한번 버블 시기를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절반만큼의 화려함이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회사 이름 뒤에 딱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하룻밤 사이에 폭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도 없고 고객도 없고 심지어 팔 물건 하나 제대로 없어도 상관없었죠. 이 황당한 이야기는 바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부풀어 오른 미국의 닷컴 버블인데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세상이 흥분해 있던 시기, 투자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던지고 오직 인터넷이라는 단어 하나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화려했던 광기는 순식간에 거품처럼 꺼져버렸죠. 과연 이 시기에는 어떤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닷컴 버블이 생기게 된 건 인터넷의 발달 덕분입니다. 1980년대 말부터 군용으로 쓰이던 인터넷이 민간에 들어오게 되고 1990년대부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자극했죠. 마치 지금의 AI처럼 당시의 인터넷 사업은 최첨단 기술이자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덕분에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큰 폭으로 치솟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당시 투자 시장이 얼마나 단순하고 비이성적이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회사가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명에 닷컴이라는 세 글자만 붙이면 그 자체로 주가가 평균 74%나 뛰어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황당한 사례로 꼽히는 건 원래 아이스티를 팔던 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사명을 인터넷 관련 이름으로 바꾸자 사업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500% 넘게 폭등해버렸습니다. 이름 하나로 회사의 운명이 뒤바뀌던 시대였던 거죠.
이런 광기 속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패츠닷컴이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애완동물 용품을 팔던 회사였는데요. 애완동물 용품을 팔던 회사가 상장 첫 해에만 광고비로 약 1200만 달러를 쏟아부었고 가격이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 광고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남은 건 결국 텅 빈 곳간이었는데요. 회사는 상장 후 겨우 268일 만에 문을 닫고 말았죠. 그렇다면 대체 투자자들은 뭘 보고 이런 회사들에 돈을 넣었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이익도 그리고 매출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스타트업들은 오직 트래픽, 즉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클릭 수만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적자가 나든 말든 상관없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오직 그 숫자 하나가 회사의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였던 겁니다. 이 시기 상장 첫날의 광기를 상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1998년 대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더글로브닷컴이 증시에 상장했는데 첫날 주가가 무려 606%나 폭등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역사상 손꼽히는 상장 첫날 최대 상승률 기록으로 남아있고 역대 최대 IPO 규모를 자랑했던 스페이스X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죠. 하지만 화려한 데뷔와 달리 이 회사 역시 결국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며 청산 절차를 밟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버블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온라인 여행 예약 스타트업 프라이스라인닷컴입니다. 전성기 시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23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금액은 당시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심지어 영업 손실까지 있었는데 실체 없는 기대감 덕분에 한 웹사이트가 실제 항공산업 전체의 가치를 뛰어넘어 버린 셈입니다. 무모한 사업 모델이 만들어낸 웃지 못할 일화도 있습니다. 한 배달 스타트업은 영화나 간식, 심지어 커피 한 잔까지 1시간 안에 무료로 배달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최소 주문 금액이 없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로 화장지 한 롤만 시켜도 직원들이 직접 배달을 나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배달 한 건 한 건마다 손해를 받고 이런 구조로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기에 망해야 했죠. 이렇게 떠들썩했던 미국의 닷컴 버블, 당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 사이 닷컴이나 IT, 정보통신이라는 단어만 회사명에 들어가도 묻지마 투자를 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버블은 모두 꺼져버렸고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기 벌어졌던 무모한 투자가 완전히 헛수고였던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통신기업들이 과잉 투자를 하며 깔아놓은 수천 킬로미터의 광섬유 케이블은 훗날 우리가 쓰는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회사들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물리적 흔적 위에서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이 자라난 셈입니다.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어도 대박이 나던 시절, 이익보다 방문자 수가 중요했던 시절, 닷컴 버블은 인간의 탐욕과 비이성적 투자 심리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25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투자 열풍의 모습도 어쩌면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